한때 국내 재계 서열 2위까지 오르며 세계 경영 신화를 썼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전 회장이 어젯밤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아주대병원 잠시 뒤 연결합니다. 여야 3당의 교섭단체 간사들이 오늘 오전에도 만났지만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당은 오늘 오후 기존 4+1 협의체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일명 타다금지법 논란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타다가 불법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면서 합의를 위한 대화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또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과 석탄발전소 가동도 제한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장례식장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조문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조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첫 조문객은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일행이었습니다. 아내 정희자 전 힐튼호텔 회장과 김선엽 아도니스 부회장 등 유가족들이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대우중공업 사장 등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들이 조문을 했고 오늘 오후 윤부근 삼성 부회장과 황각규 롯데 부회장 등이 조문할 예정입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내일 조문 올 예정입니다. 조문을 받기 전에는요, 김 전 회장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설명도 진행이 됐다고요. 네,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측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활동한 건 지난해 3월 대우 창업 51주년 기념식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통원 치료를 해오다 연말부터 현재까지 1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장남 김선엽 아도니스 부회장 등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고 별도 유언은 없었습니다.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평소 해외 청년 사업과 양성 사업이 잘 유지되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고 김우중 전 회장이 이끌던 대우그룹은 한때 재계 서열 2위였습니다. 대우그룹의 성장사를 산업부 정인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우그룹이 대우실업이라는 작은 섬유회사에서 시작을 했다죠? 네, 김우중 전 회장은 만 30세인 1967년에 자본금 500만 원, 직원 5명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했습니다. 대우실업은 첫 해부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로 시장을 넓혀 나갔는데요. 이후에 대우는 다양한 업종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1973년 한 해에만 대우기계, 신성통상, 동양증권 등 10여 개의 계열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76년에는 대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기계를 인수했고 78년에는 대우조선의 전신인 옥포조선,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세안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대우에는 1982년이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인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집을 불린 대우가 본격적인 그룹사의 외형을 갖춘 시기가 이때라고 하죠. 네, 대우그룹은 82년에 대우실업을 주식회사 대우로 바꾸고 그룹 회장제를 도입해서 본격적인 그룹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우그룹은 이후 41개의 계열사, 396개의 해외 법인을 거느린 재계서열 2위의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97년 닥친 외환위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등 결국 모든 계열사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이 대우그룹이 해체된 뒤에도 아직까지 곳곳에 대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우건설, 위니아대우, 미래에셋대우 등 3명의 대우가 들어간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 하면 베트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베트남과 김 회장은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이 1986년에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경제 발전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때 김 전 회장이 베트남에 가장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민 해외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덕분에 김 전 회장은 현지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었고 최고위층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사태로 1999년 10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5년 6월 귀국할 때까지 상당 기간을 베트남에서 체류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월 특별 사면된 뒤 해외로 나갔다가 지난해 하반기 건강 악화로 다시 귀국할 때까지 주로 머문 곳도 베트남 하노이 한 골프장에 있는 임시 숙소였습니다. 말년에 베트남 등을 오가면서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프로그램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생전의 고인은 베트남을 제2의 고향처럼 푸근하게 느낀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대우그룹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체가 됐습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유와 과정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죠. 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대우그룹이 어떻게 무너지게 된 겁니까?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차입을 통한 공격적 경영을 했습니다. 대우그룹이 자산 규모 기준으로 세계 2위까지 성장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재무 상태는 나빴는데요. 대우그룹의 차입 규모는 지난 1997년 말 29조 원에서 1년 만에 50% 늘어난 44조 원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6조 원 가까이 돼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대우그룹은 결국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외형 확대에만 무게를 둬 다른 그룹들보다 구조조정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룹이 해체가 됐죠. 네. 대우그룹은 지난 1998년 12월 계열사를 10개로 줄이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차를 받고 대우그룹은 대우전자를 내주는 빅딜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음해 8월에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그룹이 해체됐습니다.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법칙이 깨진 겁니다. 이어 수십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우중 전 회장은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2008년 특별 사면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이렇게 한때 재계서열 2위 대기업으로 성장했던 대우그룹은 2000년 4월에 해체된 이후에 계열사들이 흩어지면서 정체성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우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대우그룹의 해체 이후에도 현재 대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어디가 있을까요? 네, 대우그룹은 지난 1998년 기준 41개의 계열사와 396개의 해외 법인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전성기를 누렸지만 외환위기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2000년도에 해체됐는데요. 현재 회사 이름에 대우가 들어간 곳은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대우, 옛 대우전자인 위니아 대우 등이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는 대우 브랜드들 역시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상당수 회사들이 인수합병되거나 또 인수합병이 예정돼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대우가 이름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대우실업의 모태인 포스코대우는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만인 지난 4월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꾸면서 대우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건설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김우중 전 회장은 사단법인 대우세계 경영연구회를 통해 청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지막 족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 소식입니다. 여야 3당이 오늘 처리키로 합의를 했었던 내년도 예산안이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합의안 수정안을 처리할 태세여서 자칫 충돌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협상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추가 협상을 기다리지 않고 4+1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7시 45분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간사들이 모여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 합의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수조 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예산안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건 상태인데요. 만약 4+1 협의체 수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자유한국당과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금 전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막바지 3당 간사 예산 심의로 하얗게 밤을 새웠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도 예산안이 오늘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재정적 수지 적자가 갈수록 쌓이면서 올 국가 채무가 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45조 원대로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적자 폭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세수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이 개선이 더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말 보면 국세 수입은 3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6천억 원 늘었지만 누계 국세 수입을 보면 260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 원가량 적습니다. 네, 세금이 잘 거쳐야 나라비 규모가 줄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 6천억 원인데요.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국가 채무 규모는 701조 9천억 원입니다. 10월 들어 외평 채권이 2천억 원 줄었지만 국고 채권이 4조 3천억 원 늘어 전체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국가 채무는 정부 계획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가 소폭이지만 줄었다고요.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통합 재정 수지는 11조 4천억 원 적자이고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45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 누계 적자가 각각 26조 5천억 원, 57조 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적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10월의 경우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이 완료됐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을 받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세계 백화점 업계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보니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는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쇼핑 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아 판촉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백화점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같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내년에도 백화점이 소매산업 가운데 최악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타다 측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갈등을 타다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국토부가 오전에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졸속 법안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다가 요구하는 모델은 불법성을 띈 데다 또 택시업계와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런 제도와 혁신의 틀 내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타다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또 타다가 국토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도 했다고요. 네, 국토부는 타다 등 여러 이동수단의 활성화에 대해 여러 번 자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은 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제도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다른 스타트업들은 일단 후속 법안을 통해 사업을 하게 해달라며 제도화 추진에 우선 동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반해 타다만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다는 법 개정 중단으로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타다 주장대로 내년에 대수를 늘리면 택시업계와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또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다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은 대기 상황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올겨울 들어서 첫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지금 대기질 상황은 얼마나 좋지 않은 겁니까? 네, 오전 11시 기준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94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70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밤사이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오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전 중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활동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과 충청권은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이 됐죠. 네,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행정공공기관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되고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짝순 날인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 공장이나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서울 전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밤 9시까지 시행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오후 건설사와 시멘트 제조업체 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20년간의 환경 정책 목표를 담은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미세먼지를 현재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추고 플라스틱 재활용률과 친환경 차량 비중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바로 전해주시죠. 네, 환경부는 우선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제품의 현재 사용량 자체도 2040년까지 7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플라스틱의 재사용이나 재활용 비율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유망한 환경 기술을 선정해 환경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여기에 폐자원 에너지화 등 관련 기술의 자격증을 신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물 통합 관리와 녹색 순환 경제, 저탄소 사회와 환경 유해 물질 문제 등 총 7개 전략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대책도 있을까요? 네, 우선 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직접적인 목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인데 이를 2040년까지 10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소를 줄이면서 배출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하고 국토개발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 삼성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 시한 마감인 어제 오후부터 자정을 넘긴 회의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르노 삼성차 노조는 오늘 예정한 대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서 운행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종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내년 말까지만 보조금 지급을 운영한다고 밝혀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얼마 만의 일입니까? 네, 지난 2016년 말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차 보급 응용 추천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이 목록에 오른 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류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는 배터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위축된 중국 전기차 시장을 되살리려는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을 포함해 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사실상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는 우리 기업들 어디일까요? 네, 화이트리스트에는 테슬라 모델3 전기차가 포함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왕선차는 LG화학 등이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베이징 벤츠의 E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목록에 포함됐는데요. 해당 전기차에는 SK이노베이션이 서산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내년 말까지만 보조금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보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20대에 돈을 벌기 시작해서 50대 중반쯤에는 은퇴를 하게 되죠.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국민들의 생애 주기별 흑자와 적자를 따진 일생 가계부라는 개념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언제 흑자가 시작되고 언제 적자로 돌아설지를 조사한 건데 김나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재정 상황을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0세부터 26세까지는 이른바 적자 인생입니다. 특히 16세에서 적자폭이 가장 컸는데 소득은 없이 고등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7세였습니다. 이후 소득은 점차 늘어나 41세에 연 1,435만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후 흑자폭은 다시 줄어 은퇴 시기인 59세부터는 다시 적자 단계로 진입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집니다. 다만 적자로 다시 진입하는 연령이 1년 전보다 1살 더 늘어난 것은 고무적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은퇴 시점이 늦어지고 은퇴한 뒤에도 재취업 등으로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유년층과 노년층은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소득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년층은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와 양육비 등이 포함된 민간 이전 소득이 7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년층은 기초연금과 의료비 지원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 이전 소득이 5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팔라지는 고령화 속에 노년층에 대한 재정 지출 부담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CNBC 김나래입니다.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이사 10인의 전원 동의로 가결했습니다.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 대의원회를 소집해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일 방침입니다. 올해 트위터에서 꼽힌 이슈 1위는 검찰개혁 논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는 올해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글로벌 트위터 데이터와 우리나라 다음 소프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1위에 검찰개혁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올랐고 분야별로 보면 음악 분야에서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4% 상승세 보이며 2093포인트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세입니다. 62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 쪽에서는 현재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 21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80억 원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사항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개인이 84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377억 원, 기관이 412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 부사장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국에서 첫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주가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6% 오름세 보이며 3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리스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 1.3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34% 하락세를 보이며 1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두 자녀에게 재산 1,220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준비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CJ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3% 오르며 9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추위가 조금 주춤했나 했더니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후에 외부 활동하실 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